화면 잘 보시나요? 네, 네. 어제 저희가 블로그랑 운영 목적 수익화 방법 5가지 알고리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복습을 하고 가겠습니다. 또, 이거를 어제 또 까먹을 수 있으니까. 처음에 목표를 명확하게 정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었고요. 그다음에 네이버 블로그 수익화 방법이 애드포스트, 광고, 제휴, 레퍼럴, 블로그 대행, 광고, 내 상품을 판매하는 것 한 5개 정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었죠. 그리고 여기서 내가 어떤 방법으로 수익화를 달성할 것인지를 미리 결정을 어느 정도 구상을 하고 있어야 나의 블로그 운영 방법이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었어요. 아마도 그 종이인형님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이야기하셨듯이 그 세무 쪽에 관련된 그 어떤 홍보 목적으로 한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제 상품 판매, 이게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메인이 될 수 있겠죠, 이게. 어떻게 보면, 이거를 위해서 블로그를 운영을 해야 되는 거니까, 블로그 운영하는 방법이 또 다른 분들이랑은 좀 달라질 수도 있고요. 소로님 같은 경우도 아까 그 자기 개발 위주로 이렇게 많이 글을 쓴다고 하면은, 이제, 이거, 이거랑은 좀,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걸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자기 개발, 내가 블로그를 계속 운영한다라고 하면, 왜냐면 이제 내가 그러니까 자기 개발만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얻고자 하는 게 예를 들면 뭐, 나는 나의 성장을 원한다. 난 내적 성장, 외적 성장, 뭐 이런 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러면 그것만을 위해서 블로그를 할 거냐? 그렇진 않다는 거죠. 뭐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내가 이거에 대해서 글을 쓰면서 인사이트를 많이 얻어가지고, 예를 들면 전자책을 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어떤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자기 개발을 돕는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운영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게 이제 내 상품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그 상품을 사줄 사람들이 필요한데, 그 사줄 사람들이 내 이웃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나에 대해서, 내가 그동안에 써왔던 글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고, 내가 쓴 글에 대한 마음에 들고, 이 사람이 하고자 하는 플랫폼, 어떤 프로그램이라면은 믿을 수 있다. 그런 신뢰를 줘야 내가 나중에 상품을 론칭했을 때 상품을 구매를 할 수 있게 만드는 거니까. 그다음에 스티븐 뉴스님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주제에 대해 가지고는 지금 아직 명확히 제가 인지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여가지고 떤 방법으로 진행을 하셔야 된다라고는 지금 이야기는 들을 수 없겠지만, 아무튼 그 이 주제별 주제를 결정을 해야 내가 블로그 운영 방향이 좀 더 명확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죠. 알고리즘 기억나시나요? C랭크, 다이아, 네. 지식 스니펫, 에어서치, 스마트 블록, 이 4가지는 이해를 하셔야 된다. C랭크는 신뢰도, 다이아는 글의 퀄리티, 그리고 인기도, 사람들이 내 글을 얼마나 좋게 소비해 주는가. 지식 스니펫은 일단 노출되면 장땡이다. 스마트 블록은 위기이자 기회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일단 이 모두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운영 주제를 최소화해야 되고, 꾸준히 운영해야 되고, 퀄리티가 높은 문서, 가독성이 좋은 문서를 만들어야 되고, 구조적으로 명확한 구조의 글을 써야 되고, 글자 수는 충분히 작성을 하는 게 좋다라고 어제 이야기를 드렸었죠. 이제 어제 이야기를 간략하게 요약하면은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그렇게 해서 이제 요거를 알아봤는데, 블로그 알고리즘까지 알아봤는데, 그러면 이제 키워드를 알아야 됩니다. 키워드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블로그 주제를 어떻게 정해야 될 것인가를 결정을 하고 이야기를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트래픽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내일은 블로그 글쓰기를 제가 실제로 어떻게 하는지 저의 그 루틴을 한번 실제로 딱 다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좀 구체적으로 해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그래서 블로그 수익화의 핵심은 이걸 먼저 봐야 되겠구나. 블로그 성장의 삼박자가 있는데, 일단 노출이 돼야 됩니다. 노출. 다시 죄송합니다. 이거 먼저 이야기드릴게요. 그러니까 블로그 수익화를 만드는 것. 그러니까 어제도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트래픽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했죠. 그러니까 상위 노출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블로그로 이렇게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방법은 다양하다고 이야기 드렸어요. 기본적인 건 상위 노출이 있을 수도 있고, 이웃들이 내가 쓴 글에 들어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카카오비라든가 카페라든가 유튜브라든가 이런 외부 유입을 만들어 가지고 트래픽을 만들어서 내 블로그로 들어오게 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 상위 노출이라는 방법이
일단은 기본 블로그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상위 노출을 어떻게 하면 시킬 수 있는가에 먼저 집중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드렸었고, 그래서 알고리즘을 이해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었죠. 근데 알고리즘을 이제 이해했다고 가정한 상태에서 그러면 일단 글을 써야 되잖아요. 그럼 글을 어떻게 쓸 것인가를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요 개념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그 트래픽, 상위 노출을 시켜서 우리가 트래픽을 만드는 거는 방문자 수잖아요, 결국. 방문자 수. 방문자 수가 어떻게 발생하는가를 보면은 일단 상위 노출이 돼야 되겠죠. 꼭 상위 노출이 되지 않아도 사람들이 내 글이 어딘가에 노출이 돼야 돼요. 예를 들면 1000번이 노출됐다고 해볼게요. 근데 클릭률이 예를 들면은 10%예요, 10%. 그러면 내 방문자 수가 몇 명이 될까요? 100명이 되겠죠. 100명. 이게 방문자 수가 정해지는 건 이런 식으로 정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제, 그리고 소비는 이 100명이라는 사람들이 내 글을 어떻게 읽어내려 가는가. 그게 이제 관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순서로 봤을 때는 가장 먼저 이 변수들을 우리가 통제를 해야 되는데, 요 변수, 노출이라는 변수를 우리가 먼저 통제를 해야 되겠죠. 일단 많이 노출시켜야 된다는 거. 이 노출되는 숫자를 높여야 된다는 거죠. 이걸 위해서는 우리가 키워드 분석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제목을 잘 지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많이 검색하는 그런 키워드를 넣어가지고. 그다음에 클릭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뭔가 자극적인 카피라이팅이 같이 들어가주면 좋겠죠. 그다음에 썸네일도 있으니까 썸네일, 그리고 제목의 자극적인 카피라이팅, 이 두 가지로 사람들이 내 글을 클릭을 할지 말지를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클릭률은 이 두 가지로 통제하면 되고, 소비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이제 도입부를 쓰는 것, 서론부터 사람들이 이탈하지 않게 잘 써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구조적으로 뭐 글을 쓰고 가독성이 높게 글을 써가지고 사람들이 끝까지 읽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관점이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첫 번째로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변수가 뭐다? 요겁니다. 노출을 늘려야 된다. 그러면 이제 이 노출을 위해서 키워드를 분석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키워드가 뭐냐? 키워드. 그냥 단어죠, 단어. 사용한 단어. 여기도 이건 좀 옛날 건데, 뭐, 아다마스, 중복, 양두구육, 뭐 감기운, 그때 뭐, 아다마스가 뭔지 모르겠는데 유행했었나 봐요. 아이유 콘서트.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검색을 하는 키워드라는 거죠. 키워드. 근데 이런 것들에서 이제 내가 내 분야와 관련된 키워드가 뭐가 있느냐, 그리고 거기서 좀 더 나아가서 내가 노출시킬 수 있는 키워드가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이제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알려면은 키워드를 분석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키워드를 분석한 것과 하지 않는 것의 차이를 한번 살펴볼게요. 예를 들면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이라는 키워드로 내가 글을 쓰고자 해요. 근데 이 키워드가 이거는 예를 들면은 좀 큰 키워드죠. 일종의 대형 키워드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럼 이 키워드로 사람들이 검색을 한다고 했을 때 과연 어떤 키워드로 많이 검색을 할까를 분석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을 쓸 거야, 내가. 근데 사람들이 뭐 100명이라는 사람이 검색을 했을 때 100명이 꼭 이 키워드로 검색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한 10명은 이 키워드로 검색하고 이런 식으로 검색하고, 10명은 또 이렇게 검색하고, 10명은 이렇게 검색하고, 20명은 이렇게, 30명은 이렇게, 40명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검색하는 키워드가 다양하기 때문에 이 키워드 말고 이 키워드랑 같이 플러스해서 어떤 키워드들을 더 쓸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내가 분석을 해야지 글을 쓰고 나면은 이게 다양한 키워드 조합에 사람들이 글을 검색했을 때 내 글이 노출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상위 노출이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키워드를 분석하면 상위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키워드를 분석하지 않으면 상위 노출이 안 돼요. 그러면 조회수가 증가하지 않겠죠. 그다음에 키워드 분석하면 상위 노출 되면 조회수가 증가하겠죠. 그러면 일단은 글을 썼으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일단 글을 썼어요. 그러면 글을 쓰면 액티비티, 어제 이야기했던 C랭크 평가에서 6가지 중에 블로그 액티비티가 있었잖아요. 활동성이.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글은 썼으니까 C랭크는 오릅니다. C랭크는 오르겠죠. 근데 이건 노출이 안 돼도 올라요. 근데 여기서는 노출이 되면 더 잘 오르겠죠. 왜냐면 블로그, 또 C랭크를 평가하는 요소 중에 인기도도 있었잖아요. 인기도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 글을 보고 어떤 반응을 보여주느냐.
당연히 조회수가 많아야 인기도도 더 잘 보여줄 수 있는 거거든요. 조회수가 없으면은 인기도라는 자체에 C랭크가 쌓일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내가 글을 쓸 때는 무조건 상위 키워드를 분석을 해서 상위 노출을 어떤 사람들이 어떤 키워드를 검색을 했을 때 내 글이 반드시 노출시킬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 근데 그거는 핵심은 키워드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키워드 분석을 꼭 해야 된다. 여러 가지 그래야 블로그 성장이 빨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키워드의 특성은 네, 네, 스티븐스님 이야기해 주세요. 네, 키워드를 쓸 때요, 마침표를 찍어야 되나요? 아니면은, 네. 뭐, 아까처럼 코로나 뭐, 19로 인해서 뭐, 로라고 이렇게 쓰고 다른 문장을 써도 괜찮나요? 키워드가 될 때는. 둘 다, 둘 다 상관없습니다. 근데 상관없습니까? 네. 이게 마침표는 당연히 한 문단이 끝나야 찍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제목에도 내가 뭐, 예를 들면은, 제목을 내가 쭉 적어놓고 마침표를 찍을 수도 있는 거고, 저 같은 경우는 중간에 쉼표도 많이 사용하고요. 아, 가로도 많이 사용합니다. 예. 그래서 그, 그래도 괜찮네, 그죠? 네. 예, 근데 뭐, 네. 사실 여기에 뭐 특수 문자를 넣고, 막 그런 화려한 어떤,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여기서 뭐를 안 넣냐면, 기본적으로 나중에 또 이건 제목 짓는 방법에서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한 번 더. 그래서 일단 키워드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거죠. 키워드마다 다 자기만의 특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키워드는 예를 들면 검색량, 사람들이 많이 검색하는 키워드예요. 요즘에 사람들이 뭘 많이 검색할까요? 월드컵 많이 검색하겠죠. 지금 월드컵 시즌이니까. 근데 예를 들면 월드컵을 검색을 많이, 그럼 옛날에 비해서 예를 들면 코로나를 많이 검색할까요? 많이 검색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검색하는 키워드가 당연히 좋겠죠. 많은 키워드가. 문서수라는 거는 뭐냐면은 이 키워드로 검색을 했을 때 검색이 되는 문서가 총 몇 개냐라는 의미죠. 예를 들면 지금 월드컵은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러면은 2022년 월드컵에 관련된 키워드로 글을 쓴 사람들이 현재는 많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어, 그 최신성은 엄청나게 높겠죠. 최근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글을 발행할 테니까. 그러니까 문서수 자체는 그래도 적은 게 좀 좋죠. 왜냐하면 문서수가 좀 적어야 문서수가 적다라는 거는 내가 상위 노출을 위해서 이겨야 되는 문서가 적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서수가 많으면은 내가 상위 노출을 되기 위해서 이겨야 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문서수는 적은 게 좋고요. 그다음에 또 섹션이 있는데 섹션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어제도 잠깐 설명드렸는데 예를 들면 네이버가 어떤 키워드로 검색을 했을 때 어떤 섹션을 먼저 올려줄 거냐 어떤 섹션 순서대로 배치할 거냐를 고민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키워드는 인플루언서 섹션 그다음에 이제 뷰탭이 그 카페랑 블로그가 노출되는 탭이거든요. 뷰탭 아니면 뭐 지식백과 뉴스 뭐 동영상 이미지 이런 것들이 다 하나의 섹션인데 키워드마다 이 순서가 다 달라요. 이 배치되는 순서가. 어떤 키워드는 뷰탭이 가장 1번으로 오고 어떤 키워드는 인플루언서가 먼저 오고 이런 식으로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뷰탭이 가급적이면은 이 상단에 위치되어 있어야 되겠죠. 1등, 2등, 3등 이 정도 했을 때 2등 이내에는 뷰탭이 노출되어 있어야 진정한 상위 노출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뷰탭이 예를 들면 여기 7등이에요. 7등에 노출되고 있어요. 근데 내가 여기서 1등이에요. 의미가 있을까요? 사람들이 여기까지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상위 노출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섹션이 굉장히 또 중요한 요소인데 아무튼 섹션은 뷰탭이 이렇게 검색했을 때 상단에 배치되어 있는 키워드가 좋다. 라고 얘기해 줄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지속성은 당연히 사람들이 오랫동안 검색하는 키워드여야 한다예요. 예를 들면 월드컵 같은 경우는 굉장히 한시적인 키워드죠. 이번 월드컵 시즌이 끝나면 사람들이 그 이후로는 검색을 거의 안 하는 키워드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은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뭐 주휴수당이라든가 뭐 수당이라든가 임금이라든가 아니면 뭐 주식과 관련된 거라든가 그런 것들은 이제 꾸준히 사람들이 검색을 하는 거잖아요. 부동산과 주택 청약이라든가 그런 키워드들은 그렇게 지속성이 있는 키워드들을 선정을 해야 된다. 그다음에 단가는 이 키워드마다 다 단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단가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그 뭐냐 글을 쓰면 네이버 애드 포스트가 붙잖아요.
애드포스트가 붙는데 애드포스트에도 단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광고 단어에 예를 들면 연필이라는 단어로 내가 네이버에 키워드 광고를 넣는다고 하면 이건 200원이에요. 하루에 내가 그 키워드 광고를 넣는데 근데 예를 들면은 안보험이다. 안보험으로 내가 광고를 넣어요. 그러면 이거는 한 2만 원 정도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이게 그 애드포스트가 일정 비율을 블로거한테 나눠주는 거란 말이에요. 네이버가 받는 광고 수익을. 그러니까 이게 광고 뭐냐 보면은 예를 들면 광고주가 있겠죠. 광고주가 네이버에 광고를 요청을 해요. 그래서 나는 연필 키워드로 사람들이 검색했을 때 내 상품이 뜨게 광고를 해주세요. 요청을 해요. 그래서 뭐 건당 200원씩 드릴게요.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 네이버가 이제 광고를 어떤 지면에 표현할까, 그 송출을 할까 고민을 많이 하겠죠.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블로그에 이렇게 송출을 해주는 거예요. 이 광고로. 내가 연필 관련된 글을 쓰면은 연필 관련된 이 광고를 띄워주는 거죠. 그럼 클릭하면 그게 이제 클릭했을 때 네이버가 이 사람한테 200원을 받는 구조거든요. 이 광고가. 근데 그럼 200원을 이 블로거한테 나눠주는 거예요. 그 돈을. 이게 애드포스 구조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200원짜리 키워드를 예를 들면 썼다. 근데 나는 안보험 키워드를 쓰니까 이거는 한 건당 클릭만 하면 2만 원이에요. 그러면은 얘는 100번을 클릭해야 되잖아요. 2만 원을 벌려면. 근데 얘는 한 번만 클릭하면은 2만 원을 버는 거예요. 네이버가. 그렇기 때문에 고단가 키워드를 내가 글을 쓰게 되면은 애드포스트 수익을 조금 통제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고단가 키워드들을 많이 쓰면 좋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것도 그 광고의 단가들을 다 체크할 수는 있거든요. 확인할 수 있어요. 네이버 광고 시스템이라는 곳이 있어가지고, 거기 들어가면은 내가 쓰고자 하는 이 키워드 단가가 얼마지? 이런 것들을 다 검색을 할 수는 있는데, 그렇게까지 하는 거는 추천드리지는 않아요. 너무, 그러면은 키워드를 고르기가 힘들어가지고. 아무튼 근데 이 정도는, 이 개념 정도는 아시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쓰다 보니까 이렇게 되네요. 키워드가 검색량은 많고, 문서수는 적고, 섹션은 뷰탭이 높아야 되고, 지속적인 키워드여야 되고, 단가가 높은 키워드. 이 키워드가 뭐다? 황금 키워드라는 거죠. 황금 키워드. 쓰다 보니까 너무 지저분해졌네요.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황금 키워드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황금 키워드라고 해서 모두에게 황금 키워드는 아니에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 이런 키워드들이 엄청 좋은 키워드잖아요. 그러면은 사람들은 이거 다 알아요. 이 키워드가 좋은 거를. 조금 더 내가 키워드를 분석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그러면은 이런 키워드들은 대부분 상위 랭커들이 가지고 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 블로그 힘이 센 사람들이 이 키워드를 독점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키워드가 좋은 키워드인 걸 알거든요. 이 키워드를 상위 노출시키면 하루에 2,000명, 3,000명씩 들어오는 키워드라는 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위에 있는 블로거들이 글이 내려가면 또 발행하고, 글이 내려가면 또 발행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키워드를 독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황금 키워드라고 해가지고 이게 내 몸에 맞지 않는 내가 이 키워드를 통해 이 키워드로 상위 노출을 시키려고 하는 거는 자꾸 내가 내 블로그의 덩치에 안 맞는 옷을 입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래서 키워드도 황금 키워드인데 좀 작은 키워드라고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검색량도 예를 들면은 검색량이 많다라는 기준이 예를 들면 10,000명이다. 한 달에 10,000명이 검색하는 키워드다라고 했을 때 나는 아직 블로그가 좀 힘이 없으니까 500명, 한 달에 500명만 검색하는 키워드라도 난 상위 노출시킬 거야. 이런 식으로 좀 나의 그 수준을 낮게 책정을 해가지고 그런 키워드들을 골라서 글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글들이 쌓이고 쌓여야 내가 나중에 이제 블로그가 성장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10,000명이 되는 키워드를 내가 쓰고 있으면은 노출이 안 되잖아요, 결국. 노출이 안 되면 아까 이야기 드렸듯이 글을 쓰는 게 내 시랭크가 쌓이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내가 큰 키워드를, 대형 키워드를 막 도전을 하겠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관점을 일단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키워드를 어떻게 고를 것인가. 그렇죠? 사실 이제 이거는 선행돼야 되는 건 사실 주제를 먼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주제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드릴게요. 일단 키워드 먼저 얘기 드리면 이게 unknown unknowns라는 의미가 뭐냐면 모르는 게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다라는 의미. 네.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면은 뭐 그 전 세계에 어떤 뭐 태평양에 어떤 섬이 있어요. 섬이 있다고 해요. 근데 그 섬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거에 대해서는 글을 애초에 쓸 생각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키워드를 고를 때는 1차적으로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키워드의 그 풀을 키워야 돼요. 이게 내가 지금 예를 들면 경제 분야에 대한 블로그니까 경제 블로그를 쓴다. 그러면은 너 어떤 키워드가 있는지 다 알고 있어?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처음에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 경제 뭐 잘 모르겠는데 뭐 주식, 부동산, 뭐 세금 이 정도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지금 저한테 키워드 물어보면 저는 엄청나게 읊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세금 분야도요. 뭐 연말정산도 있고 종합부동산세, 뭐 종합소득세부터 해가지고 뭐 소득공제, 세액공제, 뭐 인적공제, 자녀 세액공제, 뭐 기부금공제 이렇게 해가지고 키워드를 엄청나게 나열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제가 블로그를 2년 동안 집중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키워드 풀이 요만큼이었는데 지금은 키워드 풀이 이제 이만큼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지금 저의 상태는 쓰고 싶은 키워드가 너무 많은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 키워드 글을 못 쓰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늘려야 돼요. 이 키워드 풀을. 그럼 이 키워드 풀을 어떻게 늘릴 것이냐? 내가 모르는 게 없도록 해야 되잖아요. 모르는 게 없도록. 그래야 키워드 풀이 늘어나는 건데 일단은 일차적으로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인터넷이겠죠. 인터넷에서도 뉴스가 있을 수 있겠죠. 뉴스. 뉴스가 있을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매일 경제 뉴스를 스크린을 하거든요. 근데 매일 항상 보는 건 아니고요. 저는 항상 자기 전 10분, 자기 전 10분 동안 봅니다. 경제 뉴스를 다 구독을 해놓고 헤드라인 위주로 다 봐요. 그 다음에 그거를 스크랩을 합니다. 스크랩을 해가지고 이렇게 되죠. 이게 제 카톡으로 보내놔요. 어제도 이렇게 보내놨는데 보내놓고 그러면 이제 어떤 장점이 생기냐면 예를 들면 제가 최근에 금융투자 소득세가 이제 주식 분야에서 좀 뜨거운 감자인데 이렇게 했을 때 제가 이거는 좋은 뉴스를 제가 스크랩을 해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떤 글을 쓰려고 할 때 이거 자체가 참고 자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막 뉴스를 막 찾아가지고 이거 이 내용이 뭐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미 스크랩 해놨던 뉴스에서 여기서 찾아가지고 어 금투세 뭐 있나 이렇게 해가지고 금투세 하나 둘 내가 옛날에 찾아놓은 것들이 있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제 또 이게 뉴스는 시간이 지나면 검색하기가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왜냐면 그 동시간대에 뉴스가 엄청나게 많이 발행되고 최신 순으로 그러니까 정확도 순으로 검색하거나 최신 순으로 검색하면은 너무 최근 게 나와가지고 내가 옛날에 찾고자 하는 자료를 못 찾게 되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뉴스를 스크랩을 해놓고 카카오톡에 넣어놓으면은 제가 예를 들면 예전에 스크랩했던 그 시기에 관련된 뉴스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보를 찾기가 좀 더 쉬워진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나의 그 키워드 풀을 조금 계속 키워놔야 된다. 그리고 인터넷으로는 또 그 홈페이지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저 같은 경우 그 경제 분야를 운영하다 보니까 뭐 금융감독원이라던가 아니면 국세청이라던가 LH 뭐 공사라던가 그 주택청의 청약홈이라던가 한국부동산원 막 이런 것들끼리 해가지고 다 즐겨찾기를 추가를 해놨어요. 제가 그 거기에 홈페이지에 가보면 이제 정보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제가 지금 최근에 이제 세금 관련된 얘기를 많이 쓰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국세청을 이렇게 즐겨찾기를 해놓고, 여기 보면은 이제 다 엄청 잘 나와 있어요. 설명들이 다 돼 있거든요. 국세청에도 종합소득세도 이렇게. 근데 설명은 되어 있는데 이해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 좀 약간 가독성 좋게 작성이 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이해하는 게 좀 어려워요. 이게 처음에 보기에는. 근데 이거를 자주 보다 보면 이것도 익숙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게 어디 있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이 세금에 대한 정보는 여기에 가서 찾으면 되지.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뭐 디딤돌 대출이나 내지 보금자리론에 대해서 알려면 주택금융공사 HF에 들어가면은 또 알 수 있지. 이런 것들을 어디에 가면은 어떤 게 있다라는 거를 다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그 뭐냐 소싱을 할 수 있는 그 사이트들을 다 정해놔야 된다는 거죠. 내가 운영하고자 하는 분야에 대해 가지고 그래야 정보들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추천 이것도 좋은데 이거는 이제 그 한계가 있는 게
사람들이 모두 다 접근할 수 있는 정보라는 데 한계가 있어요. 이건 사람들이 모두 다 접근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그 사진을 사용하려고 할 때 캡처를 해가지고 사용하면은 어뷰징이나 이런 것에 좀 취약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그걸 많이 활용할 테니까. 잠시만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책을 좀 추천드려요. 책을 추천드립니다. 제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전 이제 제가 경제 분야라서 경제 분야로 이야기를 많이 드리는데 제가 쓰고 싶은 주제가 있으면 저는 서점에 가가지고 책을 고르는 편이거든요. 책 한 두세 권 정도를 골라와요. 세금에 관련된 책을 쓰려면은 서점에 가가지고 그 세금과 관련된 책을 고르는데 어떤 종류의 책을 고르냐면은 그 어떤 개념을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한 가지 개념으로 쭉 막 설명하는 그런 책 말고 챕터별로 이렇게 챕터별로 한 두세 장씩 이렇게 깔끔하게 설명되어 있는 거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뭐 절세하는 방법 101가지 뭐 이렇게 하면은 한 세 장 정도의 그 어떤 그거에 대한 절세 방법들이 이렇게 탁탁탁 녹아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경쟁을 쓸 때는 뭐 월급쟁이 재테크 상식사전 이런 책을 많이 활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필사한다라는 생각으로 많이 옮겨 적었어요. 처음에는. 내가 잘 모르니까 공부를 하면서 적는다. 그러니까 필사를 하면서 이 책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이 문맥이나 맥락을 내가 그대로 가져와서 쓰는데 나의 생각과 나의 의견을 좀 더 추가하고 최신 뉴스들이나 최근에 있었던 일들을 반영해가지고 글을 쓰는 거죠. 그러면 글 하나가 완성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뭐 저작권 이슈가 있을 수도 있지만은 실제로는 이 책이 내가 모방을 했다는 걸 아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거의 제로에 가깝죠. 저자가 아닌 이상 얘가 내 거를 진짜 보고 베꼈네 이렇게 알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말이죠. 거기에 중간중간에 내 의견들도 들어가고 하니까 이게 사실 모든 글은 다 벤치마킹하고 모방을 통해서 탄생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어 그 저작권 이슈에 뭐 고민하지 않으셔도 이렇게 책을 활용해 가지고 글을 굉장히 쉽게 쓸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뉴스레터를 또 활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 예를 들면 국토교통부에서 보내주는 메일링 서비스 이런 걸 받고 있어요. 그리고 그 제가 코인 쪽도 관심 많아가지고 젠글이라는 뭐 사이트에서 보내주는 그 코인 쪽 그것도 받고 있거든요. 잠시만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 메일링 서비스를 받으면은 좋은 게 그러니까 내가 굳이 찾아다니지 않아도 걔네들이 알아서 보내준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최근에는 이 국토교통부에서 이런 걸 보내준다는 거죠. 일기 신도시 정비를 위한 연구 용역을 착수했다. 이런 걸 보내줘요. 근데 이 내용을 제가 예전에 썼던 글이기 때문에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일기 신도시가 뭐 재건축 선도지구가 돼가지고 재건축 선도지구를 만들어가지고 뭐 이제 그 정비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연구 영역을 줬다라는 게 최근 이슈가 된 적이 있었는데 이제 진행을 한다는 내용이니까.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국토교통부는 이거 글 써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다시 그 내 URL 보내주면은 자기들이 홍보해줘요. 선정해가지고 그 글을. 그런 것도 있어가지고 그런 것도 이제 활용할 수 있겠죠. 여러 가지 기회로서 활용할 수 있는데 이렇게 내가 관련 있는 것들 뭐 예를 들면 소론이면 자기계발 분야다. 그러면 자기계발 분야에서 뉴스레터를 보내주는 사람들이 누가 있는지를 뭐 체킹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뉴스레터를 받아보면서 나의 인사이트를 계속 아니면 어떤 소식들을 계속 접하는 거죠. 메일들을 보면서. 그래서 그런 활동들을 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키워드 풀을 늘려야 됩니다. 계속. 그리고 특히 책을 보면, 이렇게 이것들을 보다 보면 이제 키워드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키워드들이. 아, 이런 키워드들이 있구나. 내가 몰랐던 키워드들이 이렇게 많구나. 진짜 파고 팔수록 더 많거든요. 키워드들이. 그러니까 키워드 풀이 엄청나게 다양해지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키워드 때문에 크게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상황이 오게 될 거예요. 근데 이건 단기간에는 안 되고요. 좀 시간을 좀 투자를 해야 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실제로 그러면 일단 키워드 풀을 늘렸어. 그러면 이제 어떤 내가 키워드를 딱 선택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 키워드를 어떻게 골라야 되는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잠시만요. 이거는 블랙키위를 제가 사용하고 있으니까 블랙키위를 기준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먼저 내가 예를 들면 키워드를 한 가지 골랐다고 해볼게요. 예를 들어 뭐로 해볼까요? 전기차 보조금을 해볼까요? 그럼 전기차 보조금으로 이렇게 검색을 해요. 검색을 해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순서대로 쭉 뜨는데 이거를 보면은 이게 이제 검색량이고요. 아까 제가 키워드 요소 5가지 이야기했던 것 중에 첫 번째 검색량입니다. 한 달에 6만 4천 명이 이 키워드를 검색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달에 뷰탭 블로그와 카페에 글이 7,850개가 작성되고 있다는 겁니다. 한 달에. 그러니까 하루에 거의 200개 넘는 글이 작성되고 있다는 의미죠. 그래서 이거를 사실 먼저 보는 건 아니에요. 이걸 좀 내려보면은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사실 섹션이에요. 섹션. 아까도 이야기했었죠. 섹션. 여기를 보면 이 섹션을 보면 파워링크가 제일 먼저 모바일 기준으로 통상 많이 봐요. 왜냐면 모바일에서 사람들이 검색을 대부분 더 많이 하기 때문에 모바일 기준 파워링크가 제일 먼저 뜨는구나. 지식 스니펫이 그 다음이네. 그 다음에 인기 주제 둘러보기라는 거는 스마트 블록이죠. 그 다음 스마트 블록이네. 그 다음에 전기차 지자체 보조금. 이렇게 쭉 보면은, 뷰탭이 아예 없네. 그죠? 뷰탭이 없어요. 그러면 내가 글을 이 키워드로 노출시켜봤자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노출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키워드로는. 근데 여기서 이제 아까 이게 스마트 블럭이니까 스마트 블럭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한번 체킹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 네이버에서 직접 검색을 해보는 게 필요하겠죠. 직접 들어가서 전기차 보조금 이렇게 검색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파워링크 아까 나왔었죠. 파워링크가 먼저 나왔었죠. 그러니까 파워링크의 광고가 먼저 나오고요. 근데 광고에서 사람들이 이탈되는 상황은 아마 거의 없을 거라고 봐요. 없으니까. 그 다음에 지식 스니펫이 나오죠. 지식 스니펫. 이거는 지식 스니펫이 나오죠. 그 다음에 FAQ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인기 주제 둘러보기 나오죠. 이게 스마트 블럭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스마트 블럭에서도 이 키워드들을 보는 거죠. 전기차 지자체 보조금, 테슬라 전기차 보조금, 전기차 보조금 현황. 그래서 여기서 내가 여기에 들어갈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니까 키워드를 한번 다시 분석을 해보는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전기차 지자체 보조금이 있다.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지자체를 포함해서 이렇게 해보는 거죠. 그러면 근데 차차라고 썼네요. 1340에 720이구나. 이거는 조금 경쟁 강도가 괜찮네. 라고 해서 여기 들어가 보면 얘는 뷰탭이 모바일로 검색하면 2위로 되네. 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키워드는 좀 괜찮은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 개를 살펴봐야 되는데 여러 개를 일단은 뽑았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뷰탭이 2등이니까 첫 번째 웹사이트 이건 좀 괜찮다. 그러면 이제 경쟁 강도를 아까 미리 봤지만 다시 보는 거죠. 1300에 720. 한 달에 1300명이 검색하고 720명이 그 720개의 글이 발행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아까 전기차 보조금이라고 검색했을 때도 스마트 블록에 이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기차 스마트 블록에 대해 글이 들어가면 전기차 보조금이라고 검색했을 때 내 글이 또 노출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요만큼이 검색량이지만 검색량은 아까 거의 6만 4천에 더한 값이 그 더한 값으로의 노출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건 좀 대박을 노리는 경우이니까 그건 이제 배제하고 일단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그래서 전기차 지자체 보조금이 스마트 블럭을 일단은 이야기 안 드리고 빼고 기본적으로 뷰탭이 2등이고 그다음에 1300명이 검색하고 720이야.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일단 이 키워드는 써볼 만하다. 여기서 이제 좀 더 제가 디테일하게 좀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이렇게 처음에는 좀 어려우니까 이걸 써보면 좋아요. 처음에 내가 전기차 보조금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전기차 지자체 보조금이니까 지자체라는 용어가 들어갔잖아요. 이 용어가 들어가는 걸 사람들이 많이 검색하는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연관 키워드들을 뽑아내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또 중간에 보니까 연관 키워드가 있거든요. 여기 연관 키워드들이 있어요. 이렇게 알려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 전기차 보조금이 여기 있었고 그다음에 이걸로 검색하는 사람들이 또 비슷한 걸로 뭘 검색하지? 이렇게 쭉 보는 거죠. 여기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보조금이 아니라 지원금이라는 용어로도 사람들이 검색을 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은 지원금이라는 키워드가 있네. 근데 이것도 이제 사실 하나씩 살펴보긴 해야 돼요. 이 키워드가 좋은지 안 좋은지 이렇게 새 탭에 띄워가지고 이것들도 하나씩 분석을 하긴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일단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요 과정을 했다라고 가정을 하고 할게요. 예를 들면 요거까지는 해볼게요. 그럼 이렇게 했을 때
이게 더 좋아요. 예를 들면 이 지원금이라는 키워드가 이렇게 했을 때 아까 전기차 보조금은 1,300에 7,700이었잖아요. 근데 전기차 지원금은 3,700에 1,100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이 키워드가 전기차 지원금 키워드가 좀 더 좋구나 라고 이렇게 일단은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우선순위를 따지는 거죠. 전기차 지원금이라는 키워드가 전기차 보조금 키워드보다 좀 더 좋다라는 거를.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 몇 가지 키워드들을 모아야 돼요. 같이 쓸 수 있는 키워드들을. 그리고 내가 만약에 여기 보면 또 대전 전기차 보조금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지역명이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럼 이런 건 지역명도 내가 쓸 수 있다라면은 대전, 인천, 뭐 경기도를 사람들이 많이 검색하는구나. 이렇게 해도 쓸 수 있고요. 아니면은 여기 보면 또 지역이라는 키워드가 있죠. 지역이라는 키워드가 있으니까 이걸 아예 빼고 지역이라는 키워드도 있네. 그다음에 국고보조금이라는 또 표현도 있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고르는 거예요. 키워드들을. 이렇게 분석을 해가지고. 일단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이제 골라놓고, 이 순서를 좀 잘못 말씀드렸는데. 아무튼 여기서 이렇게 해서 연관 키워드로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를 다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키워드별로는 사실 지속성이랑 이런 것들은 크게 중요하지만 요거까지 따지고 막 하면 이게 또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 정도 키워드면은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많이 하는 거예요. 요 정도면. 이렇게 좀 평탄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키워드들은 예를 들면 이거 해볼까요? 손흥민이 골든슈즈? 골든슈즈였나? 득점왕. 옛날에 이 키워드가 있었거든요. 이 키워드 이런 식으로 생기면은 이제 이거는 완전히 그냥 일시성 키워드라는 거잖아요. 이거는 손흥민이 득점을 했을 때 나왔던 한 번에 엄청나게 많은 검색량이 있었지만 그 뒤로는 검색을 거의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모양의 키워드는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속성을 분석하고 아까 또 제가 마지막에 한 개 더 분석을 해야 되는 게 단가를 이야기 드렸는데 단가까지 분석하는 건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거는 하지 않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키워드들 이렇게 내가 뽑았으면은 이걸 가지고 이제 제목을 짓는 거예요. 제목을 지을 때 그러면 아까 전기차 보조금을 내가 메인으로 하려고 했었잖아요. 여기서는 이제 나의 이제 그 분석과 평가들이 들어가야 돼요. 전기차 보조금을 메인 키워드로 할 것인가, 아니면 전기차 지원금을 메인 키워드로 할 것인가, 아니면 뭐 지자체, 지역, 국고보조금 이런 걸 메인 키워드로 할 것인가를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제목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전기차 보조금, 지원금, 그다음에 지역 및 뭐 지자체별 국고 보조금 포함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이제 이 키워드들 지금 다 들어가서 제목을 만든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좀 또 고려해야 될 게 많아요. 지금 이 보조금이라는 키워드가 지금 이렇게 2번 들어갔는데 2번까지는 괜찮은데 동일한 키워드가 3번까지 들어가면 좀 어렵다고 보거든요. 2번은 괜찮은데 저는 3번은 너무 제목의 키워드가 너무 반복적으로 들어간다 라고 생각해서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2번까지 사용되도록 이 제목을 조화롭게 짓는 방법을 연구를 좀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 다양한 키워드로 노출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전기차 보조금, 전기차 지원금, 전기차 지역 보조금, 전기차 지자체별 보조금 이런 식으로 다양한 조합이 가능해지면서 다양한 검색자들에 의해서 내 글이 조금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그래서 이 키워드를 뽑아내고 여기서 제목을 짓는 것 이거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근데 처음에는 이게 어려우실 수 있거든요. 이 과정을 하는 게. 근데 요거는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이게. 왜냐면은 요거는 이거를 하지 않고 블로그를 성장시키는 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를 키워드 분석을 내가 마스터해야만 여기서 일단 1차적으로 그 그냥 허들이 하나 생기는 거거든요. 키워드 분석이 어려우니까 사람들이 안 하는 경우도 많고요. 애초에 키워드 분석이라는 것 자체를 해야 된다는 사실도 모르는 분들도 많아요. 블로그 하시는 분들 중에.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내가 알고 이거를 다른 사람들이 잘 어려워해서 잘 하지 않으니까 요걸 내가 잘 마스터해 놓으면 제가 다른 사람보다 훨씬 앞서서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 키워드를 분석을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키워드 앞에 경쟁률
아까 이제 그 플로우를 한 번씩 이야기 드렸는데, 잠깐 한번 짚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 볼게요. 먼저, 섹션 있죠? 블랙키 기준으로 섹션을 기본적으로 3순위 이내가 전 좋다고 생각을 해요. 3순위. 왜냐면 지식 스니펫도 하나의 딱 단편적인 정보만 전달할 수 있으니까 뷰탭까지 넘어올 수 있다. 그러면 뷰탭이 2등이지만 거의 상위랑 다름없다. 모바일도 인플루언서 섹션이, 여기는 인플루언서 섹션이 있으면 좀 에러하죠. 이게 좀, 이 글들이 화려해가지고 여기서 이탈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 상위에 배치되어 있는 것들이 예를 들면 웹사이트라던가 파워링크가 배치되어 있다. 이런 것들을 고려하셔가지고 섹션은 3순위 이내 정도면은 충분하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경쟁 강도도 이제 이거 여기서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많거든요. 예를 들면 52만에 3만이면 이걸 경쟁률로 나눠보면은 0.059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13,500에 9,400을 하면은 경쟁률로 나오면은 0.7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이 경쟁률이 낮을수록 더 좋은 키워드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 키워드가 경쟁률로 봤을 때는 더 좋은 키워드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이제 초보 블로거예요. 내가 블로그 시간이 얼마 안 됐어. 근데 내가 여기서 상위 노출 되려면은 3만 명을 이겨야 돼요. 3만 명을. 근데 여기서 상위 노출되려면은 이것도 엄청 많은 수치지만 9,460명을 이기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 경쟁률만 봐야 되는 게 아니라 절대적인 수치를 봐야 돼요. 경쟁 강도를. 이게 내가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인가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초기에는, 근데 이게 엄청 크면서 이게 낮은 거, 그런 것들이 거의 없어요. 사실. 그런 키워드들이. 그래서 초기에는 이 검색량이 1000 이하인 키워드, 그리고 요 발행량이, 뭐, 좋은 키워드를 고르면은 100 이하도 있을 거예요. 100 이하. 100부터 한 500 정도까지는 괜찮다고 봅니다. 100에서 500. 100에서 500개 정도 되는 키워드를 이 경쟁 강도에서는 선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속성은, 이거는 뭐, 크게 중요하진 않다. 이것까지 고려하면은 키워드가 너무 풀이 적어질 수 있어가지고요. 일단 있다는 것만, 이것도 고려해야 될 요소 중에 하나라는 것만 인지하시면 될 것 같아요. 키워드를 정리하는 거는, 이거는 제가 옛날에 해봤던 건데, 이거는 하라고 이야기 드리는 건 아니고, 어, 제가 예전에, 그러니까 이런 키워드를 상위 노출시키면 하루에 얼마의 사람들이 들어오는지를 이렇게 정리를 해봤었어요. 근데 뭐 가족관계 증명서를 상위 노출시키면은 하루에 6천 명 정도가 들어올 수 있다. 이렇다는 거죠. 이 키워드를 여러 개 알고 있으면은 이게 그리고 제가 작성일까지 체크를 해가지고 이 순위가 내려가면 내가 다시 발행해야지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재발행을 하고 해가지고 방문자 수를 유지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까지 하기에는 사실 에너지가 너무 많이 소요되고, 근데 그 대부분이 이제 나중에 이건 이제 블로그를 오랫동안 운영하다 보면 감이 생겨요. 아, 이 키워드 쓴 지 좀 됐는데, 근데 이 키워드 한번 쓰면은 하루에 1,000명 땡길 수 있잖아. 그러면 이제 좀 쓴 지 오래됐으니까 이번에 한번 써야 되겠다. 해가지고 쓰는 거죠. 대부분 이제 그 상위에 있는 블로거들이 그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은 방문자 수를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글을 조금만 쓰더라도. 이 키워드들이 어떤 키워드가 좋은 키워드인지 다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게 바로 이제 키워드를 독점하는 전략인 거죠. 자기가 글을 쓰면 상위 노출을 시킬 수 있으니까 독점을 해버리는 거예요, 키워드들을. 그러니까 사실 초보 블로거들이 이런 좋은 키워드들은 노출시키는 게 훨씬 더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상황까지 가려면 나는 일단 나도 작은 키워드들부터 좀 조금씩 쌓아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런 관점을 가져야 되고, 제목 짓는 방법은 아까 한번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걸 좀 그 도식화해가지고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예를 들면 내가 엄마표 영어라는 용어를 가지고 글을 쓰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게 그러니까 자식들이에요. 이게 부모라고 하면은 자식들 키워드 요거랑 파생되는 키워드가 뭐가 있는지를 찾는 거죠. 엄마표 영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이라는 거는 사람들이 6세, 뭐 7세 이런 식으로 검색을 많이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표 영어 방법 키워드, 그 교재 이런 키워드들로 사람들이 많이 검색한다라는 걸 내가 알게 된 거죠. 근데 여기서 예를 들면 제목 짓는 게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럼 이제 옆집으로 가는 거예요. 이거를 검색하는 사람들이 같이 검색하는 약간 유사한 키워드가 뭐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요. 거기서 또 얘네들의 새끼들을 또 뭐가 있는지를 이렇게 찾아보는 거죠. 이렇게 하고요. 여기서 이제 도저히 해결이 안 되면
이제 이거보다 좀 더 상위에 있는 개념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홈스쿨이니까 홈스쿨까지 키워드를 확장을 해본다는 거죠. 근데 아마 대부분은 여기서 대부분이 해결이 많이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해결을 하려고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이게 해결이 안 돼가지고 요것들 내가 모두 다 검토해 봤을 때 제목을 이렇게 지을 수 있다는 거죠. 일단 엄마표 용어라는 키워드가 내가 메인으로 노출시키고 싶은 키워드니까 이 키워드는 제목에 무조건 앞에 넣는다. 내가 먼저 노출시키고 싶은 키워드는 제목에 앞에 넣는다. 이 관점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그 경쟁 강도랑 이런 것들을 비교해 봤을 때, 그리고 이 제목이 어색하지 않게 제목을 지어보는 거죠. 엄마표 영어 넣고, 여기에 있었던 그림책 가져오고, 여기 있었던 또 만화책을 이렇게 가져오고요. 그 다음에 교육 방법, 방법이라는 거, 교육 방법, 교재 들어가죠. 추천 들어가고, 나이가 여기로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이거는 어떤 개념이냐면 제가 아까 이야기 드렸듯이 노출이 되었을 때 클릭률을 높이는 방법이죠. 클릭률을 높이는 방법. 제목에 이걸 이제 카피라이팅이라고 하거든요. 카피라이팅. 매력적인 카피라이팅. 이 글을 클릭하게 만드는 카피라이팅을 쓰는 거죠. 이 카피라이팅을 또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엄마들은 또 유행에 민감하니까 요즘 유행 중이라는 단어를 이거를 미사여구를 앞쪽에 넣을 수도 있죠. 사실 요즘 유행하는 엄마표 영어 이렇게라도 할 수 있는데 메인 키워드가 앞쪽에 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키워드들은 그냥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상위 노출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제목이 좀 짧다 생각될 때 뒤쪽에 이제 한 줄 정도로 조금 이제 카피라이팅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내 글을 노출되었을 때 클릭할 수 있게끔 만드는 노력까지 같이 병행해 줄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제목을 지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벌써 한 시간이 지났네요. 잠시만요. 많이 남았네요. 빨리 해야 되겠네. 그 다음에 주제를 정해야 되는데 어제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주제는 C랭크 그 주제별로 C랭크가 쌓인다고 했어요. 그래서 주제에 대한 주제를 좁게 잡아야 되고 그 주제 한 가지 주제에 집중해서 글을 많이 써야 된다는 이야기를 어제도 드렸잖아요. 뭐 주제를 선택해야 되는 이유는 이거는 네이버도 당연히 전문가를 좋아하는데 모든 거를 잘하는 사람보다는 한 가지를 굉장히 밀도 있게 잘하는 사람을 전문가로 보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플루언서도 그런 관점으로 이제 접근을 하는 거고, 그래서 한 가지 분야에 집중력 있게 글을 쓰는 사람이 좋은 블로그가 될 수 있고, 그 분야의 C랭크를 빨리 쌓을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성장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제는 무조건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여러 가지 주제를 운영하고 싶다고 하면 주제 비중도 골라야 되죠. 뭐 예를 들면 내가 8대 2다. 메인 주제를 8로 가져가고 서브 주제는 2로 가져가겠다. 뭐 9대 1. 뭐 이런 식으로 자기가 설정을 해야 돼요. 근데 요거는 이 비중을 설정하는 데 있어가지고 내 블로그의 성장 속도를 제가 감안하고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주제를 선택하는 거는 어제 이 6가지 요소 중에 마지막 블로그 에디터 점수 이야기 드렸었죠. 그 주제에 얼마나 집중하고 있는지를 계산한다고 했으니까 이 점수를 위해서 주제를 한 가지를 선택하고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관점이고요. 그다음에 인플루언서가 되는 데 있어가지고도 주제가 여기 이게 이제 예전에 인플루언서 제도가 막 도입되고 났을 때 네이버에서 크리에이터들이랑 이제 Q&A를 해가지고 답변을 줬던 건데 이게 이제 특정 주제를 꾸준히 전문성 있는 콘텐츠를 생산하는 사람을 네이버 인플루언서라고 명명을 하고 있고 전문성 높은 콘텐츠를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C랭크를 키워서 블로그를 높이는 관점도 있지만 나중에 인플루언서가 내가 되기 위해서도 당연히 이 주제를 좁혀서 전문성 있는 콘텐츠를 생산해내야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것도 뭐 똑같은 말입니다. 왜 중요한지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한 가지 주제에 집중하는 것보다 집중하는 것이 여러 가지 주제에 집중하는 블로거보다 훨씬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다라는 관점입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주제를 근데 선택할 때는 시장의 크기를 고려해야 됩니다. 아까 이 소로님이랑 서두에 잠깐 이야기했던 부분이 바로 이런 관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개발 분야라고 하면 키워드가 적죠. 그러니까 일단 제가 몰라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자기 개발로 했을 때 키워드가 뭐가 있을까? 어, 어떤 키워드를 할 수 있지? 뭐 영어 공부? 아니면은 뭐 그 어떤 인사이트, 독서? 막 그런 것들 위주인데 그러면 사람들이 어떤 키워드로 검색을 할까? 했을 때 문득 떠오르는 키워드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키워드 풀이 적어요. 그럼 예를 들면 도서 분야가 또 특히 그렇거든요. 도서 분야가 책이 많으니까 은근히 키워드가 많을 것 같은데
책 제목 자체가 키워드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이 책 제목으로 사실 네이버에 그렇게 많이 검색을 또 하진 않아요. 어떤 정보를 얻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풀이 굉장히 적어요. 근데 푸드는 엄청나게 크죠. 근데 당연히 이 푸드 시장은 트래픽이 엄청 많은데 경쟁도 당연히 높아요. 근데 도서 분야는 트래픽이 적은 대신 그다음 또 상대적으로 또 경쟁이 적은 거죠. 그러니까 틈새 시장을 공략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버티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면 방문자 수가 안 늘어나거든요. 이 풀이 적은 키워드 풀이 적은 분야는 방문자 수가 한계가 있어요. 근데 풀이 큰 곳은 내가 잘 운영을 하면은 방문자 수를 잘 또 꾸준히 늘려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기본적으로는 키워드 풀이 큰, 그리고 그 사람들의 니즈가 많이 있는 분야의 블로그를 운영을 하는 게 블로그 성장에 좀 더 좋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근데 본인이 뭐 그 블로그 운영하고자 하는 목표랑 그런 것들도 고려해서 선택을 하셔야 되겠죠. 그다음에 수익화 방법도 이제 고려를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아까 이야기 드렸던 애드포스트를 고려해야 된다라는, 그러니까 나는 애드포스트 수익만으로 내가 블로그 수익화를 할 거야 라고 하면은, 그런 목적이라면 이 광고 단가 분석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광고 단가를 분석을 해보고 그 비싼 단가가 많은 업종에서 내가 글을 쓰는 게 훨씬 유리하겠죠. 그런 식으로 보면 이제 생활 건강 분야도 있을 수 있어요. 생활 건강, 경제 분야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어 경제 분야, 그리고 IT 분야도 그 이제 가전제품 큰 것들을 하면은 비싼 키워드들이 많고, 자동차 분야도 뭐 좀 많다라고 하고요. 그다음 교육 분야도 이런 비싼 키워드들이 좀 많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 애드포스 수익만 내가 노리겠다라고 하면은 이 그 비싼 고단가 키워드들이 많은 주제를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수익화 방법도 이제 내가 예를 들면 그냥 광고랑 제휴를 나는 메인 수익으로 할 거야. 저 같은 경우 지금 이게 메인 수익이거든요. 그러면은 육아 블로그 하면은 육아용품 협찬 받겠죠. 당연히 내가 육아 블로거니까. 근데 경제 블로그면은 경제 관련된 제품을 홍보해주는 이벤트를 그걸 할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증권사 이벤트, 그다음에 뭐 세금 세금 도와주는 그런 어플들, 그리고 주식 뭐 어플들, 막 그런 것들, 그리고 뭐 TDF 상품, 연금 상품, 막 이런 거 상품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차이가 있어요. 육아 블로거는 육아용품을 대부분 협찬받겠죠. 누가 돈을 주고 원고를 써달라고까지는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경제 분야는 상품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뭐 주식을 선물해 줄 것도 아니고 주식 어플을 뭐 선물해 줄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원고료, 기본적으로 경제 분야는 원고료 지급의 형태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내가 메인 수익으로 가져갈 거라고 하면은 당연히 원고료 수익이 높은 분야, 교육 분야도 마찬가지죠. 교육 분야도 뭐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종이기 때문에 상품을 딱 제공해 줄 게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원고료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페이가 좀 높은 걸로 이렇게 좀 알려져 있어요. 이런 것들도 내가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고려해야 될 사항은 잘하는 것을 할 것이냐, 관심 있는 것을 할 것이냐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잘하는 거는 내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뭐 직업이 뭐 세무사다, 아니면 그러니까 종인형님 뭐 세무 쪽 관련 일을 하시니까 근데 이거는 자기가 홍보를 하기 위한 블로그 운영이니까 요거는 좀 별개의 문제인데, 내가 어떤 블로그를 어 수익화를 하자고 하면 잘하는 걸 하면 수익화가 빠르겠죠. 왜냐면 글쓰기가 쉬울 테니까. 내가 어떤 분야에 대해서 전문성이 있으면은 글쓰기가 쉬워요. 근데 재미는 없어요. 재미가 없겠죠. 왜냐면 이게 일종의 노가다가 되는 거예요. 내가 밖에서 이 일을 하고 왔는데 집에서도 이제 이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는, 저는 이거는 개인적으로 재미가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물론 자기가 지식을 한번 정리한다는 차원에서 접근을 하면은 그것도 뭐 좀 좋을 수도 있는데, 이건 좀 쉽지만 나중에 질려가지고 오래 못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그런 분야에서 이제 관심 있는 것을 하는 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도 경제에 대해서 2년 전만 해도 정말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었고요. 근데 제가 경제 공부, 돈 공부를 해보고 싶어가지고 경제 블로그를 운영을 하게 됐는데, 초기에 엄청 어려웠어요. 초기에 엄청 어려웠는데, 어떤 키워드들로 글을 굉장히 이제 2년 동안 제가 글 1800개, 1900개 정도를 썼는데, 이렇게 쓰다 보니까 이제 그 전문가가 되어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야기할 수 있고, 뭐 부동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세금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고, 주식에 대해서, 코인, 뭐, 분야를 막론하고 경제와 관련된 것들에 대해 가지고는
어떤 이야기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게 블로그가 진정 나에게 주는 가장 큰 혜택 중에 하나가 그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글을 쓰면서 정리를 하고 이걸 소화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글을 쓰다 보니까 공부가 엄청 잘 돼요. 그래서 이게 내가 공부를 한다는 생각으로 또 블로그를 운영하게 되면은 굉장히 이제 정보성 내용들이 많이 전달이 되면서 블로그가 성장도 하고 나도 성장하고 그런 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고 관심 있어 하고 내가 꼭 그 좀 딥하게 공부를 해보고 싶거나 그런 분야가 있다라면은 그런 분야를 운영을 해보면은 정말 좋더라. 그래서 저는 이런 관점에서도 경제 분야를 좀 추천을 하긴 합니다. 왜냐면 돈 공부, 경제 공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좋든 싫든. 돈 싫어한다고 하는 사람은 사실 없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내가 주제를 선택할 때는 한 가지 고려해야 되는 요소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한 시간을 열심히 얘기했네요. 이 세상에 쉽게 돈 버는 방법은 없다. 이거 제가 항상 생각하는 말이거든요. 세상에 쉽게 돈 버는 방법은 없다.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성과를 이루고자 하는 것은 탐욕에 불과하다. 요즘에는 다 쉽게 돈 버는 방법을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사실 블로그 운영도 마찬가지긴 해요. 굉장히 단기간에 어떤 성과를 내기는 어려운 거여가지고. 아무튼 지금 이제 한 시간을 열심히 달렸는데 5분 쉴까요? 아니면 연속으로 할까요? 그렇게 이제 많이 안 남았거든요. 연속으로 할까요? 연속으로 하는 게 나을 것 같긴 한데. 네, 연속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연속으로 쭉 할게요. 그다음 이 뒷부분은 이제 핵심은 아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트래픽을 만드는 방법, 지금까지 이제 상위 노출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이랑 주제를 선정하고 상위 노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간략히 정리하면 키워드 분석을 해야 되고 키워드를 잘 뽑아내서 제목을 짓는 걸 해야 된다. 지금은 이게 일단 1차적으로 들으니까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나중에 하시다 보면 또 궁금점이 생기면은 그때그때 이제 이거는 실전을 통해 가지고 해소를 하면서 제가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1대1 코칭 시간이 있으니까. 그래서 상위 노출을 통해서 방문자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좀 제한된다. 그러면 이웃 피드를 통해서 이제 내가 방문자를 만들어내겠다라는 관점이에요. 그래서 이웃을 늘려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상위 노출이 어렵기 때문이죠. 기본적으로 상위 노출이 돼야 방문자 수를 끌어올 수 있는데 초보 블로거들은 상위 노출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일단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웃의 피드에 노출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위 노출로 못 끌어오니까 내 거 그 피드를 보면은 이제 사람들이 쓴 글이 계속 올라오잖아요. 이렇게 계속 업데이트가 되잖아요. 그럼 여기에 이제 올라온 글을 사람들이 클릭해서 읽을 수 있도록 해서 내가 트래픽을 의도적으로 좀 만들어 온다는 거죠. 이거는 상위 노출이 되지 않더라도. 근데 이게 푸드 인플루언서 분 중에 1등이신, 독보적인 1등이신 꼬마 추출하는 분인데 이분 이웃이 20만 명이에요. 블로그 이웃이 20만 명입니다. 그러면 이분은 글 하나 쓰면은 20만 명의 피드에 본인의 글이 노출된다는 거겠죠? 그러면은 그래서 이분은 글도 많이 쓰시지만 상위 노출도 많이 되어 있으시고 하루에 방문자가 13만 명에서 15만 명 이렇게 방문자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방문자죠. 애드포스트만 해도 아마 이분은 한 달에 1,000만 원 넘게 수익을 가져가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웃이 이렇게 많으면은 다양한 내가 그러니까 방문자를 늘릴 수 있다라는 관점이고 또 그다음에 이웃을 늘렸을 때 또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건 내가 나중에 어떤 상품을 판매할 때 있잖아요. 이웃이 많으면 이게 굉장히 그 정보의 전파 속도가 기하급수적으로 될 수 있거든요. 내가 어떤 이벤트를 예를 들면 기획을 하면은 글을 공유해달라고 통상 사람들이 요청을 많이 하잖아요. 그게 이제 블로거들에게 엄청 빠른 속도로 전파할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이 이벤트를 해요. 그래서 공유를 해달라고 했어요. PD에 공유를 해달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가져가요. 또 이 사람도 가져가요. 이 사람도 가져가요. 그러면 이 사람의 또 이웃의 PD에 이 사람이 가진 이웃의 PD에 또 노출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그 이벤트가 내용이 좋은 것 같으면 또 가져가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이게 글을 퍼뜨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블로그 이웃이 많아야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웃은 또 단시간 내에 늘릴 수 없기 때문에 매일매일 꾸준히 늘려야 됩니다. 너는 이웃을 늘리면 생기는 일이라고 해가지고 이건 저희 그 기술을 운영하면서 있었던 거거든요.
서로 이웃은 최대 5,000명까지 추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200명까지 신청을 할 수 있어요. 서로 이웃 신청을. 근데 여기서 이제 전환율이 엄청 높았을 때 50에서 60명 정도라고 50명에서 60% 전환되면 하루에 100명까지 추가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근데 통계적으로 봤을 때 많이 늘어나야 70에서 80명 정도 늘어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 하루에 200명씩 신청을 했을 때. 그럼 5,000명이 되려면 50일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근데 기술을 운영하면서 보니까 그 1,500에서 1,800명까지는 가능하더라고요. 30일 동안 이윤 늘어나는 게 내가 매일매일 꾸준히 이렇게 신청을 했을 때. 그래서 이분이 이때는 1일 2포스팅을 했는데 1일 2포를 했는데 방문자 수가 2,900명까지 갔어요. 이분은 방문자 수 처음에 거의 100명 이 정도였거든요. 근데 이렇게까지 한 달 만에 이렇게 늘어났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이제 물론 상위 노출이 된 글들도 있었지만 이분의 이웃이 300명이었는데 4,000명까지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이분 매일 200명씩 신청하고 이렇게 했어가지고 이웃이 이만큼 늘어나니까 방문자도 꾸준히 이렇게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초보 블로거들이 초반에는 이웃을 반드시 추가해가지고 내 방문자 수를 끌어모으고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내 글에 좋은 반응을 이끌어내가지고 내 블로그의 C랭크를 더 빨리 쌓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웃을 꾸준히 추가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러닝메이트 기술을 운영하면서 봤을 때 이웃을 늘리신 분들이 성장 속도가 확실히 빨랐어요. 그 블로그의 성장 속도가. 그렇기 때문에 이웃을 늘리는 걸 반드시 하셔야 된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고, 이웃을 늘리는 방법은 여기 공감 버튼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 내 이웃에 들어가면은 이웃의 글에 공감 버튼을 누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걸 누르면 이렇게 다 뜨거든요. 이렇게 여기서 신청하는 게 현재까지는 가장 빠른 방법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웃 추가 버튼을 누르고 서로 이웃 신청하고 그 다음에 소개 멘트는 미리 작성해 놓고 컨트롤 CV 해가지고 붙여놓고 보내는 거죠. 이거를 하루에 200명한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신청하는 거를. 근데 오전에 100명, 뭐 오후에 100명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한 번에 100명까지 되고 그 다음에 좀 또 그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100명까지 되고 이렇더라고요. 근데 이게 또 네이버가 그때그때 다른 것 같아가지고 100명밖에 안 되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요거를 하루에 매일매일 꾸준히 요 활동을 해주셔야 된다. 100명 신청하면 아마 한 30분 정도 걸릴 거예요. 하루에 100명 신청하는데.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컨트롤 12 이렇게 막 한다고 했을 때. 3,000명, 30분 정도 걸릴 거다. 근데 하루 이 시간 좀 꾸준히 투자하면은 블로그가 좀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을 거다. 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건 이제 뭐 부수적인 방법인데, 내가 어떤 글을 시리즈물로 운영을 한다면은 링크를 이렇게 걸어주는 방법이 있어요. 내 글에. 글 하단이나 이런 곳에다가 내가 기존에 썼던 것과 유사한 글을 올려주고 이 사람이 내 글을 읽고 해소가 안 되거나 좋은 정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다른 글도 읽어보고 싶었을 때 그러면 이 글을 읽게 되거든요. 근데 이 글을 읽었는데 여기로 가보니까 또 이 글도 읽게 되고 이 글도 읽게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글을 읽게 되면 또 이웃을 추가하게 된다는 거죠. 이 사람의 글을 계속 받아보고 싶다. 앞으로 어떤 걸 쓰는지 기대가 된다. 그러면 이웃을 추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웃을 추가하는 활동을 계속 해주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외부 유입을 만드는 거예요. 외부 유입. 이것도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체인스코어, 어제 이야기 드렸던 체인스코어에서 좋은 점수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그 C랭크를 빨리 그 성장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그 방법 중에 하나다. 그래서 이웃을 늘리는 방법은 카페도 있을 수 있고 그냥 유튜브를 운영한다면 유튜브 등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지식인도 할 수 있어요. 지식인도. 카페는 그 뷰탭에 노출되고 있는 글 중에 카페가 순위가 높은 카페들이 많아요.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블랙키위에서 영향력 순위를 보잖아요. 영향력 순위를 보면 1, 2등 카페예요. 맘솔릭 베이비 이런 카페거든요. 카페, 다이렉트 결혼 준비, 창원 준마렐라.
카페가 굉장히 순위가 높아요. 그래서 이 카페를 이용하는 방법이 뭐냐면, 카페에다 글을 쓰면은 어떤 키워드로 글을 쓰면 노출이 되기 쉽다라는 거죠. 왜냐면 그 카페의 힘을 빌려가지고 노출시키는 거죠. 근데 카페에다 가가지고 내가 어떤 글을 쭉 쓰고요. 거기다가 내 블로그 링크를 이렇게 예를 들면 넣어놓는 거죠. 요약만 해주고 내 블로그로 그 랜딩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은 사람들이 클릭했을 때 내 블로그로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했을 때 리스크는 있어요. 카페에서 탈퇴시킬 수도 있고요. 뭐 자꾸 아웃링크 걸면은 또 잘릴 수도 있으니까 적당히 눈치를 봐가면서 활동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유튜브 이런 걸 통해 가지고도 그 홍보를 할 수 있고, 지식인의 어떤 예를 들면 내가 작성하는 그 키워드에 지식인의 사람들 지식인 그 질문을 해놨으면은 거기에 내가 답변을 달아주고 내 블로그로 유도를 하는 방법도 있어요. 사실 이거는 쿠팡 파트너스 하는 사람들도 지식인 이런 걸 많이 활용하죠. 링크 걸어가지고 유도하는 거. 그래서 지식인 활동을 하면 좋은 것도 하나 있어요. 지식인 활동을 하면 이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것도 레벨이 있잖아요. 레벨을 올려놓으면 인플루언서를 시청할 수 있어요. 그 엑스퍼트 활동을 할 수 있어요. 엑스퍼트. 이 등급이 높으면 엑스퍼트 활동을 할 수 있더라고요. 내 엑스퍼트에서는 상품 판매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좀 한 가지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고. 카카오뷰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그 트렌드가 돼가지고 많이 했던 건데, 카카오뷰 혹시 뭔지 아시나요? 소론님 아세요? 카카오뷰 뭔지? 그 카카오 들어가면 하단 탭에 이렇게 막, 맞아. 이 눈 모양 있는 거. 이거. 네, 네. 카카오뷰인데, 이게 이제 카카오에서 좀 밀어주는 플랫폼이어가지고, 한동안 엄청 열심히 했었거든요. 그래서 카카오뷰도 자체적으로 수익을 줘요. 제가, 어, 지난달에 72만 원을 벌었거든요. 이 카카오뷰로.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카카오뷰는 큐레이팅을 하는 플랫폼이거든요. 그러니까 블로그 글을 내가 그냥 링크만 갖다 이렇게 거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데서 링크만 갖다 걸고 홍보를 하는 거죠. 근데 그게 노출이 많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면 그것도 애드포스트처럼 광고비를 줘요. 근데 제가 그렇게 해가지고 방문자 수를 엄청나게 많이 끌어올렸었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카카오뷰 방문자가 많이 올라갔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72만 원을 카카오뷰만으로 72만 원을 번 거고,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제가 이 카카오뷰로 한 방문자가 800만 정도 됐단 말이에요. 한 달 동안 800만이었어요. 근데 이거를 예를 들면은 네이버 글이 이렇게 큐레이팅 됐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한 달에 800만 방문자가 되는 거고, 그 유튜브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방문자 수를 엄청나게 끌어올릴 수 있는 거죠. 그럼 800만 방문자가 되면 애드포스트 수익이 올라가잖아요. 근데 카카오비도 돈을 줘요. 그러니까 수익이 곱하기 2배가 된다는 거죠. 이걸 잘 운용을 하면은. 제가 그래서 카카오비를 운영을 해봤었는데, 근데 이거랑은 내 블로그랑 요거랑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잘 노출 안 시켜주더라고요. 이게 카카오비에서 의도적으로 노출을 잘 시켜주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티스토리 블로그는 은근히 또 노출이 되길래 요거를 제가 티스토리 블로그 운영을 시작해가지고 요거 두 개를 해서 이거는 애드센스가 되잖아요. 구글 애드센스가 되니까 구글 애드센스 플러스 그다음에 카카오뷰는 얘 자체적인 수익 요렇게 해가지고 요 구조를 만들면 이게 똑같 하나의 컨텐츠를 만들어가지고 수익을 두 곳에서 가져갈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방법을 활용을 했었고, 어느 정도 소기의 성과는 달성했었는데 지금은 블로그에 집중하고 있어가지고 카카오뷰는 별도로 하진 않고 있습니다. 이거 제가 혹시 카카오뷰는 관심이 있으시는 분들 있으실 것 같은데, 제가 카카오뷰 하는 전자책도 해서 판매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제가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료로.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외부 유입을 만드시는 활동을 하실 수 있다. 라고까지 해서 일단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그 정신없이 다이렉트로 달려왔는데 70분 정도 이야기를 했네요. 오늘 이야기한 거를 다시 잠깐 리바이벌을 해보자면은, 상위 노출을 시키기 위해서는 키워드 분석을 해야 되고요. 키워드 분석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게 지금 강의로 드렸을 때 또 이렇게 잘 이해가 되시지 않을 수 있는데, 그 전자책에 또 이 절차들이 다 잘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잘 나와 있으니까 그 전자책을 한번 보시면서 다시 한번 그 강의 들으셨던 내용을 상기하시면서 한번 보시면은 아마 좀 더 이해가 잘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오늘 강의에서 꼭 강조하고 싶은 거는 키워드 분석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반드시.
그러니까 이건 온라인으로 내가 돈을 벌고자 한다는 생각이 있으면 무조건 해야 돼요. 왜냐면은 나중에 내가 상품을 판매할 때도 이게 필요하거든요. 이 키워드 분석은. 저는 이걸 하면서 해외 구매 대행이라는 또 사업도 하면서 키워드 분석이라는 거를 필연적으로 또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왜냐면 어떤 상품이 내가 소싱을 해야 잘 팔릴까를 고민을 하는 거랑 똑같아요. 블로그도. 어떤 키워드를 내가 골라서 글을 써야 사람들이 내 글을 볼까랑 내가 어떤 상품을 소싱해서 이걸 잘 포장해서 사람들한테 팔아야 사람들이 이 상품을 살까? 똑같은 관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키워드 분석을 반드시 해야 된다. 이걸, 그리고 이게 그 온라인 수익화에 아마 타이탄의 도구가 될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이건 꼭 하셔야 된다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일일 포스팅 하실 때는 이웃을 추가하는 활동도 병행을 해 주셔야 빨리 블로그가 빨리 성장할 수 있다. 이 정도까지만 오늘 일단 이렇게 해가지고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또 강의가 너무 길어지면 사실 그러니까 인풋이 너무 많으면은 질에 겁을 먹을 수도 있어가지고 인풋을 또 너무 많이 드리는 게 좀 부담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그 1대1 코칭할 때는 이제 개인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으로 이야기를 다음 주부터는 드릴 수 있으니까 일단은 그래도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들은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내가 이거 뭐지라고 하면은 답변을 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핵심 내용이니까 그것들은 반드시 숙지를 해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강조 드리니까 그 부분만 인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지금 질문하실 사항 있으신가요? 응. 네, 지금 선생님. 예, 아유, 진짜 장시간 고생하셨고요. 네, 일단 내가 이제 주제로 잡는 것하고 그 일시적으로 왜 유행하는 거를 이렇게 네, 내하고 주제하고 상관이 없는데 그 네, 유입을 위해서 네. 그 키워드로 잡으면은 나중에 뭐 또 그걸 빨리 인플루언스 되는 거하고는 조금 상관이 있나요? 당연히 상관이 있겠죠. 왜냐면은 인플루언서는 주제에 대한 전문성을 중요하게 보는데 이슈성 키워드들을 내가 잡아가지고 글을 쓰면 그건 주제와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주제와 관련 없는 글을 쓰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전문성이 없는 사람인 거죠. 네. 음, 그렇기 때문에 인플루언서는 당연히 되게 힘들겠죠. 예. 근데 이제 너무 주제만 선정을 하다가 보니까 네, 키워드 선정을 못해서 그런지 네. 유입이 너무 또 없으니까 그게 또 고민인 거죠. 그쵸. 근데 그거는 이제 키워드 분석을, 그러니까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키워드 내 풀이 너무 작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지금 스티븐 스님 주제가 어떻게 되시죠? 일단 저는 그 교육하고 학문을 잡았는데요. 네, 교육하고 학문이 또 이게 또 맞을라나. 근데 어떤 또 이제 뭐 이런 거 좀 쳐다보니까 교육하고 학문은 돈이 되는 거는 좀 어렵다. 네. 차라리 비즈니스 쪽으로 선택을 해라. 이런 또 이야기도 있고 이래가지고 아직 네. 제대로 이걸 음, 잘 모르니까는 팔랑귀처럼 이게 좋다 하면 또 이거 해볼까, 이거 좋다 하면 저거 해볼까. 뭐 이래가지고 아직은 뭐 헷갈리고 있습니다. 음. 그게 이제 본인이,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가지고 결정을 해서 그거는 흔들리면 안 되거든요. 내 주제가. 왜냐면 초반에, 예를 들면, 그러니까 다른 사람 말을 듣고 내가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또 다른 사람 얘기에 또 흔들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블로그 글을 열심히 막 한 가지 주제로 쓰다가 또 다른 사람이 야, 그거 아니야. 이걸로 하는 게 맞아라고 하면은 그때 가서 또 주제 바꿔야 되나 이렇게 되거든요. 예. 그거는 제일 안 좋은 상황이에요. 제일 안 좋은 상황.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 주제를 정말 좀 심오하게 고민을 해가지고 결정을 하고 그걸로 끝까지 밀고 나가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제를 결정하는 게 사실 엄청나게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거죠. 할 수밖에 없어요. 처음부터 주제를 잘 설정하는 게. 첫 단추 잘못 끼면 끝까지 되돌릴 수 없거든요. 네. 학문 교육 쪽은 별로 좀 어떻습니까? 돈은 별로 안 된다 이런 내용이 많던데. 근데 이게 돈이 안 된다라는 관점은 사실은 저도 안 해봐가지고 말씀을 드리기는 좀 애매해요. 왜냐면은 이건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교육 학문 분야 아까도 이야기드렸지만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왜냐면은 그 교육 학문 분야 제공해줄 수 있는 서비스가 한정적이어서 원고료나 이런 제휴를 받는 형태의 내가 수익화를 추구할 때 원고료 페이가 높단 말이에요. 거기 그 분야도 제가 알기로는. 그렇기 네. 때문에 내가 블로그를 키워 놓으면 그 광고 제휴 이런 걸 통해 가지고도 원고료를 꽤나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주제도 사실은 따져보면 그 제가 알고 있는 분 중에 교육 학문 분야 운영하시는 분들은 자격증에 관련된 정보들을 엄청나게 많이 쓰는 분이 많아요. 자격증. 음. 왜냐면 자격증도 엄청 많잖아요. 그러니까 자격증 일정에 대한 뭐 정보를 쓴다던가 아니면 그와 관련된 내용을 쓴다던가 그렇게 하셔가지고 방문자 수도 뭐 꽤 1만 만 명 넘게 만들어내신 분들도 많았거든요. 제가 종종 봤거든요. 아, 그래서 그 분야도 그러니까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제가 직접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분야가 가지는 특성이나 장점에 대해 가지고 명확히 이야기 드리기는 힘들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 주제 선택할 때는 고민되는 분야에서 잘 나가시는 분들을 벤치마킹을 해봐야 돼요. 그분이 방문자 수가 얼마나 되는지, 광고나 이 제휴나 이런 것들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음. 이거를 그 누가 잘하는지를 모르겠다라면은 인플루언서 순위를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아, 인플루언서 그 여기 이 화면 보시면은 이게 인플루언서 순위거든요. 네, 이게 그 인플루언서 검색이라고 네이버에 검색을 하셔가지고 네. 들어가면 직접 보여드릴까요? 여기서 네이버에서 인플루언서 검색이라고 검색을 해가지고 여기 공식 홈페이지 여기 들어가 보면 이렇게 인플루언서 탭이 있어요. 여기 들어가면 이렇게 분야별로 나와 있거든요. 이게 순위예요. 음. 그러니까 경제 비즈니스 분야에서는 이 사람 1등이고 이 사람 2등이고 3등 이렇게 해가지고 저도 이제 이렇게 하면 저는 여기 20등이고 이런 식이거든요. 이게 순위거든요. 그래서 아, 교육 분야일까 궁금하면은 들어가 보세요. 이렇게 이 사람들 블로그를 이 사람들 블로그 방문자 수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뭐 광고나 제휴는 이 사람들이 얼마나 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 사람 뭐 예를 들면 이웃이 6만 5천 명이었어요 방금. 이웃 엄청 많죠. 영어 파워 블로그 6만 어, 5천. 이분 포스트도 안 해요. 포스트 7만 명. 이분 좀 약간 진짜 인플루언서인 것 같네요. 방문자는 얼마 안 되네요. 7천에서 8, 이 정도 나오는구나. 이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글을 얼마나 자주 쓰는가 이런 것도 보는 거죠. 뭐 블로그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음, 그래서 여기 이렇게 목록을 열어보면은 다 볼 수 있거든요, 이게. 잠시만요. 이렇게 그 블로그를, 뭐 어디 갔어요? 카테고리 여기다 숨겨놓으셨네? 이분 글 쓴 거 이렇게 보이시죠? 14,500개를 썼어요. 와, 그러니까 블로그를 엄청 오랫동안 운영하신 분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음, 근데 이런 분이 이렇게 오랫동안 운영했는데 7천 명밖에 안 되네, 방문자 수가? 그러면은 이분 뭔가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또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벤치마킹 하기 좀 애로하다. 왜냐면 그 좀 비교하기에 좀 애매해요. 너무 오래 시간, 그러면 이 사람 좀 아닌 것 같아. 이렇게 하면서 한 명씩 찾아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음,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블로거가 누가 있는지를 찾아가 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그 뭐냐, 글을 하루에 얼마 정도 쓰는데 방문자 수가 얼마 정도 되는지를 보고, 그 다음에 광고 글이 어떤 것들이 광고 글인지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진짜 내가 궁금하면은 이 사람한테 물어보면 돼요. 이 사람들한테 직접 블로그 비밀 댓글로 해가지고, 제가 네. 그 이 분야로 주제를 선정해가지고 진짜 운영해보고 싶은데, 뭐,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 그러면 다 알려줄 거예요, 아마. 저도 그런 어, 질문 받으면 저 다 알려주거든요. 비밀 댓글로 이렇게 달아가지고, 교육 분야가 괜찮은지 찾아서 왔는데, 괜찮은지 궁금합니다라고 댓글 남겨놓으시면 아마 답을 달아주실 겁니다. 음. 네. 그런 노력들을 조금씩 하다 보면은 주제를 선정하는 데 좀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네요. 아유, 할 일이 너무 많네요. 많죠. 아, 네. 쉬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음, 일단 그러면은 네이버로 들어가가지고 인플루언서를 찾아가지고 잘 안 들려요. 안 되는데 스피커? 인플루언서 검색에 예. 들어가셔가지고, 거기서 내가 운영하고 싶은 주제에 있는 인플루언서들이 블로그를 접속해가지고 이제 방문자 수는 얼마나 되는지, 뭐 글은 아, 얼마 만에 한 번에 빈도를 쓰는지, 어떤 네. 종류의 글을 쓰는지 그런 것들을 음, 체킹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음, 감사합니다. 네. 또 혹시 질문사항 있으신가요?
지금 아직 채팅방이 저희가 활성화가 잘 안 돼가지고 다들 바쁘셔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그 채팅방에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네, 질문을 지속적으로 해주시고요. 네, 그리고 네이버 카페에서 저희가 나중에 그 카페에다 일 포스팅을 인증을 할 거여가지고 혹시 이게 그 카카오톡은 휘발성이 좀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질문을 하면은 답변 한번 하고 나면 이제 후루룩 또 올라가 버리면은 못 보니까 그 카페에다가 질문을 또 남겨주시면 제가 거기다가 답변을 좀 잘 찾아가지고 좀 정리정돈된 내용으로 답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카페를 통해서 질문해 주시면 또 답변이 잘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카페 링크를 글을 쓸 수 있는 그 카페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한번. 네. 그러면 추가적인 질문이 없으시면은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일차 네, 강의 들으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그 내일이 조금 애매한 날이거든요. 네. 내일이 스티븐 스님 좀 늦으신다고 하셨죠? 네, 제가 지방에 있는데 내일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서울 출장 가야 되는데 네. 아마 돌아오면은 뭐 못해도 9시 넘게 될 것 같아갖고요. 음, 그러면, 어, 뭐 방법이 두 가지 정도 있을 것 같은데, 아예 날짜를 바꾸는 방법이 있을 것 같고, 왜냐면 내일이 월드컵 경기가 10시에 있는 날이어가지고, 또 여기, 예, 저는 날짜 바꿔주면 너무 좋은데 다른 분이 좀 어떨지 근데 모르겠습니다. 이제 날짜를 바꾸면은 문제가 금요일이 되거든요. 금요일이 네,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또 주말이니까 또 시행을 해야 되는 날이라서, 아니면 내일, 아,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스티븐 스님 만약 참석을 못 하시면, 네, 녹화본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기는 하거든요. 어쩔 수 없. 예, 예, 네. 예. 뭐 그런 좋으신 대로 할게요. 네. 이게, 좋습니다. 다른 분들은 어떠세요? 이게 왜냐면 이 타이밍이 지나면 좀 애매할 것 같은데, 아니면 9시에 해가지고 1시간 정도 짧게 바짝 하는 방법도 있기는 한데, 그럼 중간에 들어오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네. 9시에 뭐 할까요? 저는 정하는 대로 따라갈게요. 네. 그러면은 내일 소로님이랑 종인 형님은 9시 괜찮으세요? 예, 괜찮습니다. 9시 하고 축구 좋아하시나요? 그래도 축구는 안 좋아해도 월드컵 경기는 봐야 되겠죠? 가야죠. 네. 네. 그러니까 내일은 9시에 시작해가지고 10시 전에 빨리 좀 최대한 제가 압축해가지고 빨리 전달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번에 인원수가 많지 않아가지고 1대1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들이 좀 더 많을 것 같으니까 그리고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면서도 한 분 한 분 좀 짚어드릴 수 있는 부분이 많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지금 뭐 너무 부담은 가지시지 않아도 될 것 같고 아무튼 오늘도 강의 들으시느라 정말 피곤하실 텐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그러면 9시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걸로 마치도록 할게요.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